여러분, 밤잠 설치고 계시죠? 은행 잔고 보면서 혹시 세무서에서 연락 올까봐 가슴이 두근거리고 계실 거예요. 자녀에게 돈 보내는 것도 무섭고 현금 찾는 것도 무서운 세상이 되었잖아요. 저 역시 40년 전 처음 세무사 사무소를 차렸을 때 매일 밤 뒤척이며 잠 못 이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만 해도 세무조사라는 게 1년에 몇 건 되지도 않았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심각해졌어요. 2025년 5월부터 정부가 무시무시한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세무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추징세액의 10%, 최대 연간 2천만 원까지 개인 통장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세금을 더 내면 그들 월급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세무 공무원 한 명이 10억 원 추징하면 개인적으로 1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동기부여인지 아시겠죠? 더 충격적인 건 인공지능 시스템이 여러분의 모든 금융거래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금부터 신용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통신비 납부 기록까지 모든 걸 들여다보고 있어요. 보험 해지 내역, 주식 거래 기록, 부동산 매매 계약서까지 다 연결해서 분석해요. 5년에서 15년간의 거래 내역을 한 번에 분석해서 의심스러운 패턴을 찾아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장부를 뒤져가며 조사했다면 이제는 컴퓨터가 수백만 건의 거래를 순식간에 걸러내요. 숨길 곳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된 거죠.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40년간 수천 건의 세무조사를 경험하며 터득한 완벽한 해결책이 있어요. 바로 합법적인 가족 간 자금 이동 방법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감시해도 건드릴 수 없는 완벽한 방법들이에요. 저는 김태환이라고 하며 올해 73세입니다. 1982년부터 세무사로 일하며 대기업 회장부터 동네 상인까지 모든 계층의 세무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삼성, 현대, 롯데 같은 대기업 총수들의 상속 계획도 세워봤고 재래시장 상인들의 작은 가게 세무 문제도 다뤄봤습니다. 특히 가족 간 자금 이동과 증여세 전략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도운 분들은 총 38억 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전략했어요. 국세청에서도 제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 가족이 수천만 원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부가 강화한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9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인공지능이 찾아내는 15가지 위험 패턴부터 8억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법까지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교육비와 의료비 명목으로 제한 없이 돈을 보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증여세 한 푼도 안 내고 자녀에게 2억 원 넘게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40년간 이 일만 해온 진짜 전문가입니다.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미 충분히 성공했는데요.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구독 알림 설정해 두세요. 여러분 재산 지키는 일에 1초도 망설일 시간 없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세무조사 강화의 무서운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절박한지 아세요? 2023년에만 56조 원, 2024년에는 31조 원이 부족했어요. 총 87조 원이 모자란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제도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세무공무원 한 명이 10억 원을 추징하면 개인적으로 1천만 원을 받아요. 100억 원을 추징하면 포상금 상한선인 2천만 원을 받게 되죠. 월급 외에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세무 공무원들이 여러분에게 관대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과거에는 세무조사 받으면 어느 정도 협상이나 타협이 가능했어요. 세무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사정을 봐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최대한 많은 세금을 추징해야 하니까 절대 봐주지 않아요. 한 푼이라도 더 걷어야 자신들이 이득이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 제도가 법으로 정해졌다는 점이에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서 법적 근거까지 만들어 놨어요. 즉, 이게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유지될 제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서론이 길다고 불평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고 하시는 소리예요. 제가 40년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기본 배경을 모르고서는 절대 대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세수 부족이 왜 이렇게 심각한지예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부동산 거래 감소,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겹쳤어요. 여기에 트럼프 관세 정책까지 더해져서 2025년에도 세수 부족이 계속될 전망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무 공무원들에게 당근을 주면서 세금 걷기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세무서마다 월별, 분기별 추징 목표가 있고 그걸 달성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개별 세무 공무원들도 개인별 실적 평가를 받아요. 많이 거두면 승진하고 적게 거두면 뒤처지는 시스템이에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게임의 룰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기존처럼 안일하게 대응하면 당하게 되어 있어요. 세무 공무원들은 여러분 재산을 털어가는 게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시스템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말씀드릴 인공지능 시스템과 결합되면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이제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예요.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모든 금융 생활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2025년 1월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했고 8월부터는 개인까지 확대됩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무서운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찾거나 넣을 때마다 그 기록이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에 쌓여요. 신용카드로 커피 한 잔 사도, 온라인으로 쇼핑해도, 심지어 통신비 납부에도 다 기록돼요. 보험 가입하고 해지하는 것, 주식 사고 파는 것, 부동산 계약하는 것까지 모든 게 연결돼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여러분 가족 관계까지 파악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간의 모든 돈 이동을 추적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 계좌로 500만 원을 보냈다고 해보세요. 과거에는 이런 걸 일일이 사람이 찾아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이 즉시 포착해서 의심 목록에 올려놔요. 더 무서운 건 패턴 분석이에요. 매월 같은 날에 같은 금액을 보내면 정기증여로 의심해요. 금액을 조금씩 다르게 해도 평균값을 계산해서 증여 의심 신호를 보내요. 999만 원씩 나누어서 보내는 것도 다 걸려요. 스머핑이라는 기법인데 1천만 원 기준을 피하려고 일부러 그 밑으로 보내는 거죠. 인공지능은 이런 패턴을 한 번에 잡아내요. 지금 그만 보시면 여러분이 절대 알 수 없는 15가지 위험 패턴을 놓치게 됩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것도 바로 걸려요.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이 매월 500만 원씩 쓰면 미신고 소득이 있다고 의심해요. 가족 간에 돈이 빙빙 도는 것도 잡아내요.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다시 아버지로 돌아오는 순환 거래 말이에요. 명절이나 생일마다 일정한 금액을 보내는 것도 위험해요. 설날마다 300만 원씩 보내면 정기증여로 보거든요.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쓰는 것도 즉시 들통나요. 자녀가 유튜브로 돈 벌어서 부모 계좌로 받으면 차명 계좌 사용으로 적발돼요. 계좌 새로 만들고 바로 큰돈 넣는 것도 의심받아요. 해외로 돈 보내고 비슷한 금액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도 추적해요. 미성년자 계좌에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걸리고요. 부동산 사기 전에 큰돈 빼는 것, 여러 명이 한 사람에게 돈 보내고 그 사람이 일괄 출금하는 것도 다 잡혀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개인 돈을 회사에 넣는 것도 감지해요. 금융상품 중도 해지하고 바로 현금으로 바꾸는 것까지 모든 게 의심 대상이에요. 이런 패턴이 한 개라도 걸리면 세무조사 후보로 올라가요. 2개 이상 걸리면 거의 확실하게 조사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의심 목록에 오르면 5년에서 15년치 기록을 다 뒤져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직접 국세청 관계자들과 세미나하면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실제로 일어난 끔찍한 적발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먼저 경기도에 사는 김모 사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아들에게 매월 490만 원씩 5년 동안 꾸준히 보냈어요. 총 2억 9,4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이었죠. 49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한 이유가 있었어요. 1천만 원 이상이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신고되니까 그보다 적게 보낸 거였거든요. 김 사장은 자신이 아주 똑똑하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런 패턴을 단숨에 잡아냈어요. 매월 비슷한 날짜에 비슷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이체되는 걸 포착한 거예요. 더군다나 아들의 소득 수준과 맞지 않는 자금 유입이었어요. 결국 증여세 추징을 당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6,200만 원이었어요. 원래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2천만 원 정도만 냈을 텐데 3배 넘게 더 낸 거죠. 무신고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완전히 망했어요.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20대 박모 씨라는 분이 유튜브와 블로그로 돈을 벌었는데 어머니 계좌로 수입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여서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매월 수백만 원씩 입금이 되니까 인공지능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나이, 직업, 과거 소득 패턴을 모두 분석해 보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차명 계좌 사용으로 적발되어서 미신고 소득세를 모두 추징당했어요.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20%까지 더해져서 엄청난 돈을 물어야 했어요. 만약 처음부터 본인 명의로 신고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더 웃기면서도 무서운 사례도 있어요. 경기도에서 자판기 사업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동전을 입금할 때마다 은행에서 의심받았어요. 자판기에서 나오는 동전을 모아서 은행에 가져가면 당연히 입금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입금하는 날이 불규칙하고 금액도 들쭉날쭉하니까 은행 직원이 수상하게 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은행 직원들도 의심거래 보고 실적이 평가에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일단 보고부터 하는 분위기예요. 다행히 이분은 매달 25일로 입금 날짜를 정하고 같은 창구 직원과 관계를 쌓아서 해결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 자체가 스트레스였죠.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데도 의심받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게 말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은행 직원들은 매월 몇 건씩 의심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할당량이 있어요. 보고하지 않으면 오히려 업무 태만으로 지적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일단 신고하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신고가 들어가면 여러분은 자동으로 관심 대상이 되어버려요. 한번 관심 대상이 되면 다른 거래까지 더 자세히 들여다봐요. 여러분들 중에 서론만 길다고 불평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배경 지식 없이는 절대 대응 방법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핵심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증여세 공제 한도를 완벽하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증여세 공제 한도가 평생에 한 번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10년마다 새로 생겨요. 이걸 제대로 활용하면 1억 6천만 원까지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녀가 1살일 때 2천만 원을 줄 수 있어요. 미성년자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11살이 되면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니까 다시 2천만 원을 줄 수 있어요. 자녀가 21살이 되면 성인이 되니까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31살이 되면 또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니까 다시 5천만 원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총 1억 4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과세 표준 2천만 원 정도는 세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억 6천만 원까지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유기정기금이라는 방식을 쓰면 더 절약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는 방법이에요. 매월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매월 20만 원씩 10년간 주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총 2,400만 원이 되죠. 그런데 증여세 계산할 때는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계산해요. 연 3% 할인율을 적용하면 약 2천만 원 정도로 계산돼요. 미성년자 공제 한도 2천만 원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2,400만 원을 주지만 증여세는 거의 안 내는 거예요. 지금 그만 보시면 8억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비밀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또 다른 꿀팁은 자산 종류에 따른 전략이에요. 현금보다는 성장성이 있는 자산을 주는 게 훨씬 유리해요. 예를 들어 주식이나 펀드를 주면 나중에 오르는 수익은 자녀 몫이 되거든요. 1천만 원짜리 주식을 줬는데 나중에 5천만 원이 되어도 추가 증여세는 없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 번에 걸쳐 증여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파트 한 채를 한 번에 주면 증여세가 많이 나와요. 하지만 10분의 1씩 10년에 걸쳐서 주면 공제 한도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어요.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녀를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매월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넣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나중에 보험금으로 받으면 되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조합하면 정말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니까 더 손해예요. 그리고 모든 과정을 문서로 남겨야 해요.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때 증빙 자료로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진짜 전문가만 아는 노하우예요. 세무서에서도 이런 방법까지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40년간 이런 일만 해온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검증된 방법들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정말 놀라운 차용증 활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6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8억 원을 무이자로 자녀들에게 빌려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기본 원리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법정 이자율이 연 4.6%인데 이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그 차이만큼 증여세가 부과돼요. 하지만 무이자 한도라는 게 있어요. 개인당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없어요. 이정호 할아버지는 이걸 가족 전체로 확장했어요. 큰아들에게 2억 1,700만 원, 둘째 아들에게 2억 1,700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머니도 각각 2억 1,700만 원씩 빌려주시면 총 8억 6,800만 원이 돼요. 하지만 실제로는 더 활용할 수 있어요. 며느리들에게도 각각 빌려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 혼자서도 4명에게 총 8억 6,800만 원을 빌려주실 수 있어요. 이정호 할아버지는 차용증을 아주 꼼꼼하게 작성하셨어요.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모두 기재하고 상환 계획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매월 얼마씩 언제까지 갚을 건지 정확히 적어 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상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매월 각 자녀로부터 50만 원씩 받고 계세요. 이체할 때도 메모를 정확히 써요. 5월분 원금 상환이라고 명확히 기재하는 거죠. 연 1회씩은 잔액 확인서도 주고받으세요. 얼마가 남았는지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세무조사를 받아도 전혀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빌려준 거니까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1세 박명자 할머니는 조금 다른 방법을 쓰셨어요.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확장하신 거예요. 직계 후손이면 누구든 2억 1,700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 6명의 손자, 손녀에게 각각 빌려주셔서 13억 원 넘게 활용하셨어요. 물론 모든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시고 상환도 받고 계세요. 미성년인 손자, 손녀들은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형태로 하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또 서론만 길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실제 사례 없이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재차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차용증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더 있어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세요. 도장보다 자필 서명이 법적 효력이 더 강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증인도 세우세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증인으로 서명하면 더욱 확실해져요. 공증까지 받으면 금상첨화예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겨도 걱정 없어요. 상환 방법도 중요해요.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보통 7년에서 10년 안에 다 갚는 걸로 하세요. 매월 상환액도 너무 적으면 안 돼요. 최소한 원금의 1% 이상은 매월 갚는 게 좋아요. 2억 원을 빌렸으면 매월 최소 200만 원은 갚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는 해야 진짜 돈을 빌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현금 거래할 때 절대 걸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 거래가 무서운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찾거나 넣으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돼요. 이걸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같은 은행에서만 1천만 원 기준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국민은행에서 900만 원, 신한은행에서 900만 원, 우리은행에서 900만 원을 찾아도 각 은행별로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패턴이 반복되면 의심거래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정교한 방법이 필요해요. 지점을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강남 지점에서 오늘, 서초 지점에서 내일, 잠실 지점에서 모레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3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어떤 방식으로 해도 위험해요. 인공지능이 패턴을 학습해서 의심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돈이 필요할 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자기 압수표를 활용하는 거예요. 5천만 원 이하 자기 압수표는 실명 확인 없이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수표를 발행할 때는 기록이 남지만 현금으로 바꿀 때는 누가 바꿨는지 추적하기 어려워요. 물론 완전한 익명성은 아니지만 현금보다는 안전해요. 부동산 거래할 때는 특별히 조심해야 해요. 계약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이 기간에는 현금 거래를 완전히 자제하세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할 때 자금 출처를 물어보거든요.
갑자기 큰돈을 찾았다가 바로 부동산을 사면 의심받기 쉬워요. 그래서 미리미리 자금을 준비해 놔야 해요. 최소 3개월 전부터 조금씩 나누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상속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후 1년 동안은 현금 거래를 조심해야 해요. 특히 2억 원 이상 현금을 찾으면 상속 재산으로 추정될 위험이 있어요. 지금 그만 보시면 교육비와 의료비로 무제한 돈 보내는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도 위험해요. 도난이나 화재 위험도 있지만 나중에 다시 은행에 넣을 때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워요. 몇 년 동안 집에 둔 현금을 갑자기 은행에 넣으면 의심거래로 신고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금 대신 다른 안전자산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국채나 금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건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서도 안전하거든요. 은행 직원들의 행동 패턴도 알아둬야 해요. 요즘 은행 직원들은 의심거래 보고 실적이 평가에 반영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일단 신고부터 하는 분위기예요.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큰돈을 찾으면 더 의심해요. 사기 피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질문을 많이 해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말하세요. 부동산 계약금이다, 의료비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관련 서류도 가져가세요. 계약서나 진단서 같은 걸 보여주면 의심을 덜 받아요. 그리고 같은 창구 직원과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자주 가는 지점에서 친한 직원을 만들어 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큰돈을 찾을 때도 훨씬 수월해져요.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모든 게 제가 40년간 현장에서 직접 겪은 일들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실전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라고요. 이제 정말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교육비와 의료비는 금액 제한이 전혀 없어요. 대전 유성구에 사는 79세 최순덕 할머니는 손자 유학비로 연간 15억 원을 보내셨는데도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교육비 지원에는 숨겨진 룰이 있어요. 반드시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해요. 자녀 계좌로 보내면 안 되고 학교나 학원 계좌로 바로 송금해야 해요. 최순덕 할머니는 손자가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데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학교에 직접 송금하셨어요. 연간 등록금만 8만 달러, 기숙사비 2만 달러, 생활비까지 합치면 15만 달러가 넘어요. 한화로 약 2억 원 정도 되죠. 하지만 이 모든 게 교육비로 인정받아서 증여세가 전혀 없었어요. 송금할 때 메모도 정확히 쓰셨어요. 하버드 대학교 등록금, 기숙사비 이런 식으로 명확히 기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수증과 납입 증명서를 보관하고 계세요.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아도 문제 없도록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국내 교육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학 등록금, 학원비, 과외비, 심지어 교재비까지 모든 게 인정돼요. 학원비만 해도 월 500만 원씩 내는 분들도 계세요. 1년이면 6천만 원인데 이것도 다 교육비로 인정받아요. 의료비는 더 관대해요. 인천 연수구에 사는 74세 김병철 할아버지는 아들 수술비로 1억 2천만 원을 병원에 직접 납부하셨어요. 심장 수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었는데 증여세는 전혀 없었어요. 의료비 인정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요. 입원비, 수술비, 약값은 기본이고 치과 교정비, 성형수술비, 심지어 안경값까지 인정돼요. 미용 목적 성형수술도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같은 말 반복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없으면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재차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해외 의료비도 당연히 인정돼요. 미국에서 암 치료 받는 비용, 독일에서 심장 수술 받는 비용,
모든 게 의료비로 인정받아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반드시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해요. 환자 계좌로 보내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처방전 같은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해요. 송금할 때 메모도 정확히 써야 해요. 서울대 병원 수술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입원비 이런 식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거예요. 고액 의료비의 경우 분할 납부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3천만 원 넘는 수술비를 한 번에 내면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병원에 분할 납부를 요청하면 대부분 응해줘요. 그러면 매월 일정 금액씩 나누어서 낼 수 있어요. 가족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법도 있어요. 큰아들이 일부, 둘째 아들이 일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별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안전해져요.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아요.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한 다음 매월 할부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번에 큰돈이 움직이지 않아서 의심받지 않아요. 의료비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은행에서 의료비 전용 대출을 받아서 병원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대출금을 나누어서 상환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40년간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께 공개했어요.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부터 인공지능 탈세 적발 시스템까지 2025년 달라진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8억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차용증 활용법도 실제 사례와 함께 보여드렸고요. 현금 거래할 때 절대 걸리지 않는 방법, 교육비와 의료비로 무제한 지원하는 방법까지 모든 걸 다뤘어요.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정직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편법이나 불법을 쓰는 게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세무서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방법들이에요. 제가 이런 방법들을 개발한 이유가 있어요. 평범한 국민들이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부자들은 비싼 세무사를 고용해서 온갖 절세 방법을 다 쓰잖아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런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부자들만 쓰던 방법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실행력이에요. 알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당장 가족 회의를 열어서 계획을 세우세요. 누구에게 얼마씩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 건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차용증도 미리 작성해 두시고 증여 계획도 세워 두세요. 세무조사는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때 가서 허둥지둥하면 이미 늦어요. 미리 준비해 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에는 1초도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정부는 이미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어요. 세무 공무원들은 포상금을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요. 인공지능은 24시간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당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걱정 없어요. 합법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이니까요. 제 말이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이미 수천 명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성공할 수 있어요. 다만 행동하시는 분들만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라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올릴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 세무조사 걱정 없는 평안한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40년 경력 세무사 김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